서울 변두리의 낡은 다세대 주택 반지하 방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끈적하게 배어나오고 있었는데, 이는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에서만 느껴지는 특유의 음습한 공기였다. 민도윤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무릎이 튀어나온 회색 트레이닝복 바지와 목이 늘어난 티셔츠를 입은 초라한 남자가 정말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안에 드는 KH그룹의 총수라는 사실을 아무도 짐작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벽지에 핀 검은 얼룩들을 손가락으로 훑으며 이 완벽한 무대를 만들기 위해 비서실장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떠올렸고, 이 연극은 단순한 유희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동생 민지은이 선택한 남자의 본성을 확인하기 위한 잔인하고도 필수적인 절차였다. 도윤의 눈빛은 거울 속의 남루한 차림과는 어울리지 않게 차갑고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그는 곧 들이닥칠 불청객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좁은 부엌에서는 어머니가 콩나물국을 끓이며 불안한 듯 연신 앞치마에 손을 닦고 있었고, 평생을 우아한 사모님으로 살아온 그녀에게 이런 좁고 비위생적인 환경은 고역이었지만 아들의 단호한 계획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 민 회장 역시 낡은 러닝셔츠 차림으로 선풍기 앞에서 땀을 식히며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그는 평소에 위험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무능력하고 나이든 가장의 모습을 연기해야 한다는 사실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도윤은 부모님에게 다가가 걱정 말라는 듯 어깨를 가볍게 주물러 드렸고, 이 모든 불편함은 오늘 하루면 충분할 것이라고 위로했지만, 사실 그의 마음속에는 강현우라는 남자가 보여줄 태도에 대한 불길한 예감이 짙게 깔려 있었다. 지은은 방구석에 앉아 손톱을 물어뜯으며 자신의 연인이 가족들에게 실망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지만, 도윤이 걱정하는 것은 그 반대의 상황이었다. 골목 어귀에서 고급 세단의 엔진 소리가 묵직하게 울려 퍼지자 동네의 정적은 순식간에 깨졌고, 좁은 골목길을 비집고 들어오는 검은색 외제차는 마치 이질적인 괴물처럼 주변의 풍경과 격렬하게 충돌했다. 차문이 열리고 강현우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는 먼지 날리는 바닥에 명품 구두가 닿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고, 그 모습은 마치 오물 구덩이에 잘못 발을 들인 귀족의 거만함 그 자체였다. 현우는 잘 빗어 넘긴 머리와 맞춤 정장으로 치장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주위의 낡은 건물들을 훑으며 경멸과 조소를 숨기지 않았고, 손수건을 꺼내 코를 막는 심역을 하며 이 동네 특유의 냄새를 참을 수 없다는 듯 과장된 행동을 보였다. 도윤은 찢어진 방충망 사이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지었고, 이제 사냥감이 제 발로 덫에 걸어 들어왔음을 직감했다. 녹슨 철대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자 현우는 마지못해 집 안으로 들어섰고, 현관에 놓인 낡은 신발들을 보며 잠시 주저하더니 결국 신발을 벗지 않고 구두 끝으로 다른 신발들을 옆으로 밀어버리는 무례함을 저질렀다. 좁은 거실에 들어선 그는 허리를 굽히지 않은 채 고개만 까딱하며 민 회장과 어머니에게 성의 없는 인사를 건넸고, 그의 태도에는 예비 장인 장모에 대한 존중이 아닌 가난한 노인들을 대하는 오만함만이 가득했다. 지은이 황급히 달려나가 그를 맞이하며 팔짱을 꼈지만, 현우는 은근슬쩍 팔을 빼내며 옷에 묻은 보이지 않는 먼지를 털어냈고, 좁은 방 안을 둘러보며 숨이 막힌다는 듯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다. 도윤은 방구석에 앉아 스마트폰 게임을 하는 척하며 현우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는데, 현우의 시선이 자신에게 머물렀을 때 그 눈동자 속에 담긴 것은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닌 벌레를 보는 듯한 혐오감이었다. 어머니가 내온 낡은 찻잔에 담긴 보리차를 보며 현우는 입도 대지 않은 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고,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결혼 준비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마치 자신이 큰 자선 사업이라도 하는 것처럼 생색을
냈다. 그는 지은이와의 결혼이 자신의 커리어에 얼마나 큰 리스크인지, 그리고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얼마나 대단한 희생인지를 강조하며 은연중에 이 집안의 가난을 비웃었다. 현우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날아와 부모님의 가슴에 꽂혔지만 민 회장과 어머니는 도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고개를 숙이며 죄인처럼 듣고만 있어야 했고, 그 모습은 도윤의 인내심을 한계까지 시험하게 만들었다. 도윤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게임기 버튼을 더욱 세게 눌렀고, 화면 속의 캐릭터가 죽어나가는 소리는 현우의 거만한 목소리와 섞여 기이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냈다. 식사가 시작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는데, 좁은 밥상 위에 차려진 김치찌개와 몇 가지 나물 반찬을 보며 현우는 젓가락을 들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그는 요즘 누가 집에서 이런 음식을 해먹느냐며 비아냥거렸다. 그는 자신의 회사 근처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의 메뉴들을 나열하며 지은이에게 결혼 후에는 식습관부터 바꿔야 할 것이라고 훈계하듯 말했고,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무친 나물을 가리키며 위생 상태가 의심스럽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지은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눈이 먼 그녀는 현우의 무례함을 세련된 도시 남자의 까다로움으로 포장하려 애썼고, 오빠인 도윤에게 눈치를 주며 제발 조용히 있어 달라고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다. 도윤은 여동생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어 묵묵히 밥을 입에 밀어 넣었지만 씹히는 밥알들이 모래처럼 느껴질 만큼 속이 타들어갔다. 현우는 식사 도중 갑자기 도윤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직업이 무엇인지 물었고, 도윤이 우물쭈물하며 당분간 쉬고 있다고 대답하자 현우는 코웃음을 치며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끈기가 없어 문제라며 자신의 회사에 지원하는 수많은 명문대 출신들도 버티기 힘든 것이 사회생활이라고 설교를 늘어놓기 시작했는데, 이는 명백히 도윤을 무능력한 백수로 규정하고 짓밟으려는 의도였다. 현우는 자신의 연봉과 성과급 그리고 앞으로 받게 될 스톡옵션에 대해 떠벌리며 이 집안 전체의 재산을 합쳐도 자신의 연봉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조롱했고, 도윤이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자 그는 기고만장해져서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민 회장의 주먹이 무릎 위에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만 도윤은 테이블 아래로 아버지의 발을 살짝 건드리며 조금만 더 참으시라는 신호를 보냈다.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자 현우는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는데, 그는 결혼 후에 처가 식구들을 부양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 각자 알아서 살 길을 찾으라고 못 박았다. 그는 지은이 빈손으로 시집 오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지만 자신이 넓은 아량을 베풀어 받아주는 것이라며 마치 노예 계약을 맺는 주인처럼 거만하게 말했고, 심지어 부모님이 살고 있는 이 시골 땅이라도 팔아서 지은의 혼수, 비용에 보태야 하는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어머니가 당황하며 이 집은 전세이고 남은 재산은 시골에 있는 작은 땅뿐이라고 말하자 현우의 눈이 번뜩이며 그 땅의 위치와 시세를 캐묻기 시작했다. 도윤은 그 순간 현우의 눈에서 탐욕이라는 괴물을 보았고, 이 남자가 지은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배경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었거나 혹은 철저히 착취할 대상을 찾고 있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식사가 끝나고 현우는 도망치듯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는 이 집의 화장실조차 사용하고 싶지 않다는 듯 배를 움켜쥐며 근처 호텔 사우나에라도 가야겠다고 투덜거렸다. 그는 지은에게 배웅 나올 필요도 없다고 손을 내저으며 차에 타기 전 흙이 묻은 구두를 물티슈로 신경질적으로 닦아냈고, 대문 앞에 서 있는 가족들을 향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랐다.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차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 흙탕물이 튀어 어머니의 치마 끝을 적셨지만 현우는 창문조차 내리지 않은 채 그대로 사라져버렸다.
남겨진 가족들은 매연 속에 서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지은은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는데 그녀의 울음소리는 가난이 죄가 아님에도 죄인 취급을 받은 서러움과 사랑했던 남자에 대한 배신감이 뒤섞인 비명과도 같았다. 도윤은 주저앉은 여동생을 일으켜 세우지 않고 가만히 내려다보며 주머니 속에서 진동하는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는데 액정에는 비서실장의 이름이 뜨고 있었다. 그는 전화를 받지 않고 조용히 집 밖으로 나와 어두운 골목길을 걸으며 방금 전까지 연기했던 무능력한 백수의 표정을 지우고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냉철한 승부사의 얼굴로 돌아왔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도윤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불길이 치솟고 있었고 그는 강현우가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건드렸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골목 끝에 세워진 검은색 밴에 올라타며 차창 밖으로 보이는 허름한 집을 마지막으로 응시했고 이제 이 지루한 연극의 일막이 끝났으니 이막에서는 철저한 응징과 파멸이 기다리고 있을 것임을 예고하며 차가운 목소리로 비서에게 다음 지시를 내릴 준비를 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KH그룹 본사 최상층 집무실에서 민도윤은 방금 도착한 서류 봉투를 뜯어보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강현우의 추악한 이면이 적나라하게 담긴 조사 보고서가 들어있었다. 겉으로는 유망한 투자 전문가이자 엘리트 사원처럼 보였던 현우는 사실 불법 사설 도박과 무리한 선물 옵션 투자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는 상태였고 회사 공금에까지 손을 댄 정황이 포착되고 있었다. 도윤은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넘기며 차가운 웃음을 터뜨렸는데 현우가 그토록 지은이와의 결혼을 서두르고 처가의 재산에 집착했던 이유가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한 급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기 때문이다. 비서실장은 현우가 횡령 사실이 발각되기 직전이며 이번 달 내로 자금을 메우지 못하면 구속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보고했고 도윤은 이 절박한 상황이 현우를 더욱더 파렴치한 괴물로 만들 것임을 직감했다. 며칠 후 현우는 다시 한번 가족들을 호출했는데 이번에는 집이 아닌 시내의 저렴한 프랜차이즈 카페였고 그는 자신이 커피값을 계산하는 것조차 아깝다는 듯이 가장 싼 아메리카노 4잔을 주문해 놓고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민 회장과 어머니 그리고 지은이 카페에 도착하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턱짓으로 의자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지시했고 그의 표정에는 지난번보다 훨씬 더 노골적인 짜증과 조급함이 묻어 있었다. 현우는 자리에 앉은 가족들에게 안부를 묻는 과정조차 생략한 채 대뜸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던지듯이 내려놓았는데 그것은 시골에 있는 부모님 명의의 땅을 급하게 처분하기 위한 매매 계약서였다. 지은이 당황하여 이게 무슨 짓이냐고 물었지만 현우는 너희 가족을 위한 재테크 계획을 세워주는 것이라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고 지금이 아니면 그 땅은 똥값이 될 것이라고 겁을 주었다. 현우는 민 회장을 향해 지금 당장 도장을 찍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것이라고 협박에 가까운 설득을 이어갔는데 그는 자신이 아는 부동산 업자를 통해 시세보다 조금 더 쳐서 팔아주겠다는 달콤한 거짓말을 섞어가며 노인의 판단력을 흐리려 애썼다. 사실 그 땅은 KH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 개발 예정지의 핵심 부지로 조만간 천문학적인 보상금이 책정될 곳이었지만 현우는 그 사실을 교묘하게 숨기고 헐값의 땅을 가로채 차액을 챙길 속셈이었다. 도윤은 모자를 눌러쓴 채 구석 자리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현우가 자신의 회사 기밀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의아해하기보다는 그 얕은 수작이 얼마나 가소로운지를 비웃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민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집어들고는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 척하며 시간을 끌었고 현우는 답답하다는 듯이 탁자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노골적으로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그 땅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것이라
함부로 팔 수 없다고 말하자 현우의 눈빛이 순식간에 사나워졌는데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당신네들이 지금 찬 밥, 더운 밥 가릴 처지냐고 고함을 질러 카페 안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리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는 상황은 쏙 뺀 채 지은이와 결혼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할 판에 고작 그깟 땅 조각 하나를 아까워하냐며 부모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막말을 쏟아냈다. 지은은 창피함과 서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지만 현우는 그녀의 눈물을 달래주기는커녕 질질 짜지 말고 부모님이나 설득하라며 차갑게 쏘아붙였고 이는 연인이 아니라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하는 태도와 다를 바 없었다. 도윤은 당장이라도 달려가 현우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에 입술을 깨물며 참아야 했고 이 굴욕적인 순간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해 두기로 했다. 그때 현우의 휴대전화가 울렸고 발신자를 확인한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도윤은 놓치지 않았는데 아마도 그를 독촉하는 사채업자나 회사 감사팀의 연락일 것이 분명했다. 현우는 황급히 전화를 받으며 카페 밖으로 나갔고 유리창 너머로 그가 누군가에게 비굴하게 굽실거리며 사정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방금 전 가족들 앞에서 보여주었던 위세등등한 모습과는 정반대의 비참한 꼴이었다. 잠시 후 자리로 돌아온 현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더욱더 초조한 기색을 보였고 이제는 설득이 아니라 거의 강요에 가까운 태도로 민 회장의 손에 펜을 쥐어주며 당장 서명하라고 재촉했다. 그는 이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결혼은 물론이고 앞으로 두 사람의 관계도 끝이라며 최후 통첩을 날렸고 이는 사랑을 볼모로 한 비열한 인질극이나 다름없었다. 도윤은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는 척하며 현우가 앉은 테이블로 다가가 실수인 척 그의 옷에 들고 있던 물잔을 쏟아부어 버렸다. 현우는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튀어올랐고 도윤을 향해 쌍욕을 퍼부으며 주먹을 치켜들었지만 도윤은 멍한 표정을 지으며 연신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는 연기를 계속했다. 현우는 더러운 거지 같은 놈이라며 넥타이를 풀어 바닥에 패대기 쳤고 젖은 셔츠를 털어내며 분노를 참지 못해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는데 그 모습은 마치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보였다. 도윤은 굽신거리는 척하면서도 현우의 귓가에 들리도록 작게 중얼거렸는데 그 땅이 곧 개발된다는 소문이 있던데 정말 팔아도 되는 거냐는 식의 바보 같은 질문을 던져 현우의 심기를 건드리는 동시에 그가 얼마나 정보를 알고 있는지 떠보았다. 현우는 도윤의 말에 움찔하며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무식한 놈이 어디서 헛소문을 듣고 와서 아는 척을 하느냐며 면박을 주었고 개발은커녕 쓰레기 매립지가 들어설 예정이라 지금 팔지 않으면 휴지 조각이 된다고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그는 도윤을 밀치며 저리 꺼지라고 소리쳤고 지은에게 오빠 교육 좀 똑바로 시키라며 혀를 찼는데 이는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두려워하는 겁쟁이의 과잉 방어기제였다. 민 회장은 아들이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 참담한 심정이었지만 도윤이 보내는 눈짓을 읽고는 마지못해 계약서를 다시 살피는 척하며 며칠만 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사정했다. 현우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콱 내리치며 딱 이틀의 시간을 줄 테니 그 안에 서류를 준비해 오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며 으름장을 놓았고 그대로 카페를 빠져나가 버렸다. 가족들만 남겨진 카페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지은은 현우가 떠난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며 자신이 알던 사람이 맞는지 혼란스러워했는데 그녀의 눈에는 이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고 공포와 의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지은의 손을 잡으며 저런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지은은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한 듯 고개를 저으며 그가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예민해서 그럴 것이라고 스스로를 기만했다. 도윤은 그런 여동생의 모습이 안타까웠지만 지금 진실을 말해주면 그녀가 받을 상처가 너무 클 것을 알기에 침묵을 지켰고 대신 그녀가 스스로 현우의 바닥을 확인하고 마음을 정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판을 짜주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부모님을 안심시키며 걱정하지 말라고 다독였고 자신에게 다 계획이 있으니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척하며 그를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들이자고 제안했다. 그날 밤 도윤은 다시 자신의 오피스텔로 돌아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현우가 접촉하고 있는 부동산 업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그가 매도하려는 땅을 KH그룹 차원에서 비밀리에 영매수하는 시나리오를 지시했다. 그는 현우가 땅을 팔아치우고 챙긴 돈이 사실은 자신의 덫에 걸려 들어온 미끼임을 알게 되었을 때 지을 표정을 상상하며 차가운 와인을 한 모금 들이켰고 이 게임의 승패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현우는 자신이 사냥꾼인 줄 알고 날뛰고 있지만 사실은 거대한 그물 안에 갇힌 줄도 모르는 어리석은 먹잇감에 불과했고 도윤은 그물을 서서히 조여가며 그가 숨쉴 구멍을 하나씩 차단해 나갈 준비를 마쳤다. 창밖의 서울 야경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도윤의 눈에 비친 세상은 탐욕과 기만으로 얼룩진 회색빛 전장이었고 그는 이 전장에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악마가 될 각오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회사 로비에서 초조하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는 KH그룹의 투자 담당 임원과 비밀리에 접촉하여 자신이 가져올 땅을 담보로 거액의 투자를 유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대기업과의 딜을 성사시키면 횡령한 돈을 메우고도 남을 성과급을 챙길 수 있을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있었고 그 임원이 도윤의 지시를 받고 연기하는 배우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로비의 자동문이 열리고 말끔한 슈트를 입은 남자가 들어오자 현우는 과장된 미소를 지으며 달려가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했고 자신의 운명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굽신거리는 꼴은 애처롭기까지 했다. 도윤은 보안실 모니터를 통해 그 장면을 지켜보며 현우에게 잠시 동안의 달콤한 꿈을 꾸게 해주기로 결정했고 그 꿈이 깨어날 때의 고통이 더욱 처절하도록 판을 키우기 시작했다. 현우는 임원과의 미팅 후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사무실을 나섰고 지은에게 전화를 걸어 목소리를 180도 바꾸며 어제는 미안했다고 사과하는 척 연기했는데 이는 땅을 받아내기 위한 마지막 회유책이었다. 그는 자신이 큰 계약을 앞두고 있어 너무 예민했다며 땅 문제만 해결되면 너를 여왕처럼 모시고 살겠다고 감언이설을 늘어놓았고 순진한 지은은 그 말에 또다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도윤은 도청된 통화 내용을 들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고 여동생이 겪어야 할 시련이 가슴 아팠지만 이것이 그녀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예방주사가 될 것이라고 믿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무대는 준비되었고 현우의 탐욕은 그를 파멸의 구덩이로 안내할 것이며 도윤은 그 구덩이 앞에서 그를 밀어넣을 마지막 타이밍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울 테헤란로의 중심부에 위치한 투자 자문 회사 사무실에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는데 이는 전적으로 강현우 팀장의 히스테리 때문이었다. 그는 방금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집어던지며 신입사원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보고서 종이들이 눈처럼 바닥에 흩날리는 광경은 사무실 내의 공기를 더욱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현우는 자금난에 시달리는 자신의 불안감을 부아 직원들에게 화풀이하는 것으로 해소하고 있었으며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입에서는 차마 담기 힘든 인신공격성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는 신입사원의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기며 네가 명문대를 나왔다고 거들먹거리는 꼴을 못 봐주겠다느니 일처리가 있다이면 당장 사표 쓰고 나가라느니 하며 모욕을 주었고 주변의 다른 직원들은 불똥이 자신에게 튈까봐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한 채
모니터만 응시하고 있었다. 현우는 탕비실로 들어가 떨리는 손으로 물을 한 잔 마시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노려보았는데 며칠째 잠을 제대로 못 자 눈밑이 거무죽죽하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그는 그것이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남자의 훈장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KH그룹과의 투자 건과 처가, 식구들을 압박해 받아낼 땅값 생각뿐이었고 이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신은 그저 횡령범으로 전락해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는 공포가 그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었다. 그때 그의 양복 안주머니에 있던 휴대전화가 진동했고 액정에 뜬 발신자 이름을 확인한 순간 현우의 표정은 순식간에 비굴할 정도로 온화하게 바뀌었는데 그 이중적인 모습은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전화를 건 사람은 KH그룹 전략기획실의 최 이사였고 그는 현우에게 지금 당장 본사로 들어와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현우는 전화를 끊자마자 옷매무새를 다듬고 향수를 뿌리며 방금 전까지 악기처럼 소리를 지르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젠틀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직원들에게는 중요한 미팅이 있으니 자리를 비우겠다고 통보하며 사무실을 나섰다. 그는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고급 세단에 올라타며 휘파람을 불었는데 KH그룹 본사에 들어간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자신이 그 그룹의 일원이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 차가 강남의 빌딩 숲을 가로지르며 KH그룹 본사 사옥으로 향하는 동안 현우는 머릿속으로 행복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는데 이번 프로젝트만 성사되면 횡령한 금액을 메우는 것은 물론이고 막대한 성과급으로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운전대를 잡은 손가락으로 리듬을 타며 자신이 성공한 후 지은과 그 가족들을 어떻게 다룰지 상상했고 그 상상 속에서 처가 식구들은 자신의 발 아래 엎드려 졸하고 있는 하인들에 불과했다. KH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선 현우는 압도적인 층고와 화려한 대리석 바닥, 그리고 분주하게 오가는 엘리트 직원들의 모습에 기가 죽으면서도 동시에 강한 정복욕을 느꼈다. 그는 안내 데스크에서 방문증을 받아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부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만 같아 괜히 턱을 치켜들고 거만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가 탑승한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히는 순간 보안실 모니터룸에서는 민도윤이 팔짱을 낀 채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의 곁에는 조금 전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던 최 이사가 공손하게 서 있었다. 도윤은 화면 속 현우의 가식적인 표정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고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비굴해지면서 약자 앞에서는 군림하려 드는 저런 인간들이야말로 기업을 병들게 하는 암적인 존재라고 생각했다. 최 이사는 도윤의 지시에 따라 현우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는데 이번 미팅은 현우를 완벽하게 속여 넘기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연극 무대나 다름없었다. 회의실에 들어선 현우는 최 이사를 보자마자 허리가 땅에 닿을 듯 90도로 굽혀 인사했고 최 이사가 내미는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며 영광이라는 말을 연발했다. 최 이사는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 뭉치를 내밀며 이번 프로젝트는 그룹 회장님께서 직접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극비 사항이라며 보안 유지를 강조했고 현우는 그 말에 더욱 흥분하여 침을 꼴깍 삼켰다. 서류에는 가상의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거창한 계획들이 나열되어 있었고 KH그룹이 현우의 회사에 막대한 자금을 운용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현우와 같은 욕망 덩어리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독이 든 성배였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최 이사는 현우의 능력을 치켜세우며 이번 일이 성사되면 업계에서 전설적인 인물로 남을 것이라고 바람을 잡았고 현우는 칭찬에 취해 자신의 능력을 과대포장하며 허세를 부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관리하는 자산 규모를 부풀리고 과거의 실패 사례들은 철저히 숨기며 마치 자신이 투자의 귀재인 양 떠벌렸는데
도윤은 도청 장치를 통해 들려오는 그 뻔뻔한 거짓말들의 헛웃음을 지었다. 최 이사는 결정적인 순간에 조건을 제시했는데 프로젝트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현우 개인 차원에서도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을 증거금으로 예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금액은 정확히 현우가 처가 땅을 팔아서 마련할 수 있는 액수와 일치했고, 이는 도윤이 현우의 숨통을 조이기 위해 설계한 치밀한 덫이었다. 현우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눈앞에 놓인 거대한 이익에 눈이 멀어 그 제안을 덥석 받아들였고, 며칠 내로 자금을 마련해 오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는 그 돈이 지은의 가족이 평생을 피땀 흘려 지켜온 땅을 판 돈이라는 사실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고 오로지 자신의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만 생각했다. 계약서에 가서명하는 현우의 손은 흥분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는 펜을 내려놓으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승리자의 표정이었다. 최 이사는 악수를 청하며 회장님께서도 강 팀장님 같은 인재를 알게 되어 기뻐하실 것이라고 마지막 대기를 박았고 현우는 감격에 겨워 눈시울까지 붉히며 충성을 맹세했다. 회의실을 나선 현우는 화장실로 달려가 세면대 앞에 서서 찬물로 세수를 하며 뜨겁게 달아오른 얼굴을 식혔지만 가슴속에서 솟구치는 희열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거울을 보며 넌 난 놈이라며 스스로를 칭찬했고 이제 곧 대한민국 상위 1%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 미친 사람처럼 키득거렸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이번에는 목소리에 짜증이 아닌 여유와 거만함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지은에게 땅 매매 계약은 어떻게 되어 가냐고 물으며 이번 주말에 중요한 파티가 있으니 그때까지 무조건 해결해 오라고 명령조로 말했고 부모님도 모시고 오라는 뜻밖의 제안을 했다. 지은이 의아해하며 무슨 파티냐고 묻자 현우는 내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이자 너희 가족이 상류 사회를 구경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색을 냈다. 도윤은 집무실에서 현우가 건물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내려다보며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음을 확인했고 비서에게 다가올 주말 파티에 초대 명단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그 파티는 현우가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기 위해 무리해서 참석하려는 자선 행사였지만 사실 그 행사의 주최자는 다름 아닌 도윤이었고 그곳은 현우의 오만함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비참하게 추락할 처형대가 될 예정이었다. 도윤은 현우가 자신을 KH그룹 회장이 아닌 무능력한 백수 처남으로만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파티장에서 그에게 잊지 못할 굴욕을 선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어루만지며 지은이가 받을 상처가 걱정되면서도 이번 기회에 썩은 부위를 도려내지 않으면 새살이 돋을 수 없다는 냉정한 진리를 되새겼다. 그날 저녁 현우는 퇴근 후 자신의 오피스텔로 돌아와 샴페인을 터뜨리며 홀로 축배를 들었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자신의 발 아래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술 기운이 오르자 대담해져서 지은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내용은 결혼 후 처가와의 인연을 끊겠다는 각서를 준비하라는 것이었고 이는 사실상 가족을 버리라는 강요나 다름없었다. 그는 자신이 대기업의 파트너가 되면 급이 맞지 않는 처가 식구들은 집만 될 뿐이라고 생각했고 차라리 돈으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깔끔하다고 합리화했다. 현우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이 KH그룹 회장과 나란히 서서 악수하는 상상을 했고 그 회장이 사실은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추리닝 차림의 남자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다. 한편 지은의 집에서는 현우의 문자 때문에 다시 한번 소란이 일어났고 민 회장은 격분하여 당장 결혼을 업자고 소리쳤지만 어머니는 딸의 행복을 위해 우리가 참아야 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지은은 방 안에 틀어박혀 현우가 보낸 문자를 수없이 읽고 또 읽으며 그 속에 담긴 잔인함에 치을 떨었지만 여전히 그를 사랑했던 기억과 현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고통스러워했다. 도윤은 거실 구석에 앉아 묵묵히 이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는데 그의 손등에는 푸른 힘줄이 돋아나 있었고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가족들에게 주말 파티에 참석하자고 말하며 그곳에 가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설득했고 불안해하는 부모님과 지은을 안심시키며 자신이 곁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도윤은 밤늦게 집 밖으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는데 차가운 밤 공기가 뜨거워진 머리를 식혀주었다. 그는 현우가 파티장에서 자신을 마주쳤을 때 지을 표정을 상상하며 쓴웃음을 지었고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끝이 없고 어리석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다가 다시 집어넣으며 아직은 긴장을 풀 때가 아니라고 다짐했고 다가올 결전의 날을 위해 마음을 날카롭게 벼렸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의 눈동자는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그것처럼 형형했고 이제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뿜어내는 찬란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고 바닥에 깔린 붉은 카펫은 방문객들의 발소리를 부드럽게 삼키며 은밀하고도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다. KH그룹이 주최하는 자선 파티는 대한민국 상위 1%의 사교장이나 다름없었기에 입구에서부터 유명 정치인들과 재벌가 자제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그들의 옷차림과 장신구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자본을 상징했다. 강현우는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회전문을 통과했는데 그의 곁에는 어색한 양복을 입은 민 회장과 낡은 정장 치마를 입은 어머니 그리고 파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수수한 원피스 차림의 지은이 뒤따르고 있었다. 현우는 입장하자마자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가족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마치 남남인 것처럼 앞서 걸어가며 뒤따라오는 가족들을 향해 빨리 좀 오라며 낮은 목소리로 짜증을 냈다. 현우는 웨이터에게 샴페인 잔을 받아들고는 주위를 두리번거렸는데 그의 눈은 먹잇감을 찾는 하이에나처럼 번들거렸고 오늘 이 자리에서 유력 인사들과 안면을 트고 자신의 크리에나 난 입지를 다지겠다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뒤따라온 가족들을 구석진 테이블로 몰아넣다시피 안내하며 웬만하면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말고 주는 음식이나 조용히 먹고 있으라고 쏘아붙였고 다른 사람들과 눈도 마주치지 말라며 신신당부했다. 어머니가 화장실이 어디냐고 조심스럽게 묻자 현우는 질색하며 웨이터에게 물어보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했고 창피하니까 제발 촌티 좀 내지 말라고 면박을 주었다. 민도윤은 그 모욕적인 언사를 묵묵히 들으며 테이블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의 시선은 현우의 등 뒤를 넘어 파티장 곳곳에 배치된 보안 요원들과 은밀하게 눈빛을 교환하고 있었다. 파티가 무르익어 가자 현우는 본격적으로 사교 활동에 나섰는데 그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명함을 건네며 비굴한 웃음을 흘렸고 상대방이 귀찮아하는 기색을 보여도 아랑곳하지 않고 끈질기게 달라붙었다. 그는 자신이 KH그룹과 곧 대형 계약을 맺을 파트너라는 사실을 은근슬쩍 흘리며 허세를 부렸지만 진정한 상류층 인사들은 그의 저급한 과시욕을 단번에 간파하고는 예의 바르지만 차가운 태도로 그를 따돌렸다. 현우는 뜻대로 되지 않자 초조해지기 시작했고 그 화풀이를 다시 구석에 있는 가족들에게 돌리기 위해 테이블로 돌아왔는데 마침 어머니가 실수로 포크를 바닥에 떨어뜨려 쨍그랑하는 소리가 나자 그의 표정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을 느끼고는 얼굴을 붉히며 어머니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이를 갈며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윽박질렀고 나이 먹고 칠칠 맞게 그게 무슨 짓이냐며 부모를 나무라듯 호통을 쳤다. 지은이 울먹이며 그만 좀 하라고 말렸지만 현우는 오히려 지은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기며 너희 가족 때문에
내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고 소리쳤고 이럴 거면 당장 나가라고 협박했다. 그때 파티장의 메인 도어가 열리며 KH그룹의 주요 계열사 사장단이 입장했는데 그들의 등장에 파티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사람들의 시선은 경외감 어린 눈빛으로 그들을 향했다. 현우는 그 틈을 타서 자신도 그들에게 눈도장을 찍어야겠다고 생각하며 가족들을 내팽개치고 앞으로 달려나갔지만 사장단을 둘러싼 경호원들에게 막혀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발을 동동 구르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그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사장단 중 한 명인 건설부문 대표가 우연히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는 도윤을 발견하고는 흠칫 놀라며 걸음을 멈춘 것이다. 건설 대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눈을 비비며 도윤을 응시했고 그가 입고 있는 허름한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그 특유의 날카로운 눈빛을 알아보고는 황급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려 했다. 하지만 도윤은 재빨리 검지를 입술에 가져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고 고개를 살짝 가로저어 아는 척하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을 가했다. 대표는 식은땀을 흘리며 즉시 허리를 펴고는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지만 그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주변의 다른 임원들에게도 눈짓을 보내 도윤의 존재를 알리며 절대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현우는 멀리서 그 장면을 목격했지만 도윤이 사인을 보내는 것은 보지 못했고 단지 대기업 사장이 자신의 테이블 쪽을 쳐다보다가 고개를 돌린 것만 보고는 그들이 자신의 가난한 처가 식구들을 보고 불쾌해했다고 제멋대로 해석해버렸다. 현우는 씩씩거리며 다시 테이블로 돌아와 민 회장에게 당신들이 얼마나 꼴불견이면 저 높은 분들이 쳐다보고 인상을 쓰겠냐며 당장이라도 쥐구멍에 숨고 싶다고 비아냥거렸다. 그는 자신의 실패한 네트워킹을 가족 탓으로 돌리며 샴페인을 벌컥벌컥 들이켰고 술 기운이 오르자 더욱 대담해져서 지은에게 너는 거울도 안 보냐며 그 싸구려 원피스가 이 자리에 어울린다고 생각하냐고 모욕을 주었다. 지은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만 뚝뚝 흘렸고 민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만 만지작거렸는데 도윤은 테이블 아래로 주먹을 꽉 쥐며 이 자리가 현우의 마지막 만찬이 되기를 기도했다. 그때 호텔 지배인이 최고급 와인 한 병을 들고 정중하게 다가와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회장님께서 특별히 귀한 손님들에게 드리는 선물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사실 도윤을 알아본 호텔 측의 배려였다. 현우는 그 와인을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지며 입이 떡 벌어졌는데 그는 지배인이 착각을 했거나 자신이 KH그룹의 파트너라는 소문을 듣고 서비스하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어깨를 으쓱거리며 역시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대우를 받는 법이라고 거들먹거렸고 지배인에게 거만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잘 마시겠다고 인사했다. 지배인은 도윤을 향해 남몰래 정중한 눈인사를 보내고 물러갔지만 현우는 그 눈빛의 주인이 누구인지 꿈에도 모른 채 자신이 이 구역의 주인공이 된 양착각에 빠져 가족들에게 와인을 따르라고 명령했다. 도윤은 현우가 따라주는 와인을 받지 않고 잔을 손으로 덮으며 거절했는데 현우는 감히 내가 주는 술을 거부하냐며 잔을 억지로 밀어붙였고 결국 붉은 와인이 도윤의 셔츠에 튀어 얼룩을 남겼다. 도윤이 조용히 냅킨으로 얼룩을 닦아내자 현우는 비웃으며 어차피 싸구려 셔츠이니 빨면 그만 아니냐고 낄낄거렸고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다른 하객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쳐다보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현우는 술에 취해 자신의 본성을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냈는데 그는 민 회장에게 땅 매매 계약서를 내일 아침까지 가져오지 않으면 정말로 끝장이라며 협박을 다시 시작했고 이번에는 지은이 보는 앞에서 다른 여자 이야기를 꺼내며 비교하기까지 했다. 그는 자신의 대학 동기 중에 재벌가 딸이 있는데 그녀와 결혼했으면 이런 구질구질한 꼴은 안 봤을 것이라며 지은의 자존심을 짓밟았고 지은은 결국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파티장 밖으로 뛰쳐나갔다. 어머니가 당황하여
딸을 쫓아가려 했지만 현우는 어머니의 팔을 잡으며 앉으라고 소리쳤고 어디서 감히 분위기를 망치냐며 패악을 부렸다. 도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는데 그의 움직임에는 맹수가 사냥감을 덮치기 직전의 고요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현우의 손을 쳐내며 어머니를 놓아주게 했고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현우를 내려다보며 그 더러운 입 다물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우는 도윤의 기세에 잠시 주춤했지만 곧이어 콧방귀를 뀌며 백수 주제에 어디서 눈을 부라리냐고 대들었고 도윤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하지만 도윤은 가볍게 몸을 피하며 현우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고 현우는 볼품없이 바닥에 뒹굴며 웨이터가 들고 지나가던 트레이와 부딪혀 와인 잔들이 요란하게 깨지는 소리를 만들어냈다. 파티장 안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고 현우는 붉은 와인을 뒤집어 쓴 채 바닥에서 허우적거리며 비명을 질렀다. 호텔 보안 요원들이 즉시 달려왔지만 도윤이 눈짓을 보내자 그들은 현우를 일으켜 세우는 대신 멀찌감치 서서 상황을 주시하기만 했고 현우는 젖은 옷을 털며 일어나 도윤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차마 주먹을 휘두르지는 못했다. 그는 씩씩거리며 너희 가족은 오늘부로 끝이라며 악담을 퍼부었고 내일 당장 변호사를 통해 파혼 통보와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겠다고 길길이 날뛰었다. 도윤은 묵묵히 어머니를 부축하며 파티장 출구 쪽으로 향했고 뒤에서 들려오는 현우의 고함 소리를 등 뒤로 흘려보내며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밖에서 울고 있을 지은을 달래고 이제 이 지겨운 연극의 막을 내릴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주머니 속에 휴대전화를 꺼내 비서실장에게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오전 10시 대회의실 준비해 주연 배우가 등장할 시간이니 파티장을 빠져나온 가족들은 차가운 밤바다 같은 서울의 공기를 마시며 한동안 말이 없었고 지은은 화단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도윤은 여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미안하다고 속삭였고 이제 오빠가 모든 것을 바로잡을 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위로했다. 그는 멀리서 현우가 비틀거리며 호텔을 나오는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현우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듯 허공에 대고 삿대질을 해대고 있었고 그 모습은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폭주 기관차와 다름없었다. 도윤은 오늘 밤 현우가 느꼈을 그 얄팍한 우월감이 내일 아침에는 처참한 절망으로 바뀔 것임을 알기에 그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풀어 집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기사 하나를 몰래 붙여주었다. 하지만 그것은 친절이 아니라 그가 내일 아침 제 발로 호랑이 구린 KH그룹 본사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다.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재에 앉아 현우의 비리 자료들을 다시 한번 검토했는데 자료의 양은 방대했고 그 내용은 하나같이 악질적이었다. 그는 단순히 현우를 감옥에 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그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돈과 명예 그리고 자존심까지 모두 철저하게 부수어 버려야만 진정한 징벌이 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창밖에는 새벽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줄기는 도시의 먼지를 씻어내고 있었지만 도윤의 마음속에 쌓인 분노는 씻겨 내려가지 않은 채 더욱 단단하게 응고되고 있었다. 그는 내일 아침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올 현우의 표정을 그리며 펜을 들어 서류의 마지막 페이지에 자신의 서명을 남겼고 그것은 강현우라는 인간의 사회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어둠이 걷히고 아침이 밝아오자 도윤은 평소에 입던 늘어난 티셔츠 대신 최고급 이탈리아 원단으로 제작된 맞춤 슈트를 꺼내 입었다. 그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그동안 감춰왔던 날카로운 눈빛과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다시 꺼내 들었고 머리를 깔끔하게 넘겨 이마를 드러냈다. 거울 속에 비친 남자는 더 이상 무능력한 처남이 아니라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냉철한 경영자 민도윤이었다. 그는 손목시계를 차며 시간을 확인했고
이제 심판의 시간이 몇 시간 남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방을 나섰다. 거실에는 부모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 도윤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고, 도윤은 부모님에게 큰절을 올리며 이제 다녀오겠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그의 발걸음은 묵직했고 그 뒤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는 마치 거대한 칼날처럼 현관을 가르고 있었다. 숙취로 인해 깨질 듯한 머리를 부여잡고 일어난 강현우는 침대맡에 놓인 생수를 단숨에 들이켰는데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어젯밤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라 불쾌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 불쾌감은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KH그룹 회장과의 단독 미팅이라는 일생일대의 기회 앞에서 곧바로 희석되었고, 그는 욕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현우는 최고급 원단으로 지은 감색 슈트를 꺼내 입으며 마치 전투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한 표정을 지었는데, 오늘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그동안 자신을 케암해던 모든 빚과 불안은 사라지고 대한민국 상위 1%의 삶이 시작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는 넥타이를 매만지며 마지막으로 처리해야 할 것 추장스러운 혹 덩어리들을 떠올렸고, 그것은 바로 지은과 그녀의 구질구질한 가족들이었기에 출근 전 그들을 찾아가 확실하게 단판을 짓기로 마음먹었다. 현우의 검은색 세단이 다시 한번 낡은 빌라촌 골목길을 비집고 들어서자 동네의 촌노들이 혀를 차며 쳐다보았지만 그는 이제 그런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엑셀을 거칠게 밟아대며 흙먼지를 일으켰다. 그는 차에서 내려 반쯤 열린 대문을 발로 걷어차고 들어갔는데 좁은 마당에 널려있는 빨래들과 구석에 쌓인 연탄재를 보며 자신이 곧 이 더러운 세계와 영원히 작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현우는 신발을 신은 채로 현관문을 열어젖혔고 거실에 모여 앉아있던 가족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자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안주머니에서 구겨진 서류 봉투를 꺼내 바닥에 내던졌다. 그는 마치 거지에게 동전을 던져주듯 오만하게 턱을 치켜들며 오늘이 마지막 기회이니 당장 도장을 찍어오지 않으면 이 지긋지긋한 인연도 끝이라고 최후 통첩을 날렸다. 지은은 밤새 울어 퉁퉁 부은 눈으로 현우를 올려다 보았는데 그녀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사랑이나 애정이 아닌 깊은 절망과 경멸이 서려 있었지만 현우는 그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채 여전히 자신의 요구만 떠벌리고 있었다. 그는 오늘 오후에 KH그룹 회장님을 만나기로 되어 있다며 그분이 얼마나 바쁘고 대단한 분인지 너희 같은 서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으스대며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늘어놓기에 바빴다. 현우는 민 회장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하며 당신 딸이 나 같은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난 건 로또에 당첨된 것과 다름없는데 그깟 시골 땅 하나가 아까워서 사위 앞길을 막느냐며 패륜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 어머니가 가슴을 치며 아이고 내 팔자야 하고 통곡을 하자 현우는 시끄럽다고 소리를 지르며 낡은 선풍기를 발로 차 넘어뜨렸고 그 소음에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도윤은 방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고 있었지만 그의 귀는 현우의 모든 폭언을 녹음기처럼 정확하게 담고 있었고 그의 근육들은 당장이라도 튀어나가 현우의 목을 비틀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느라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그는 현우가 스스로 파멸의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봐야 했기에 입술을 깨물며 침묵을 지켰고 이 순간이 지나면 다시는 우리 가족이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게 하리라 다짐했다. 현우는 도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웅크리고 있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숨은 것이라 착각하고는 비웃음을 날리며 사내 새끼가 능력이 없으면 자존심이라도 버려야지. 꼴의 자존심은 있어서 어제 파티장에서 나를 노려봤느냐며 조롱했다. 그는 도윤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앞으로 처남 소리 듣고 싶으면 내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살라고 경고했는데
이는 도윤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위험한 도발이었다. 그때 지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녀의 표정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한 바다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떨리던 손끝은 어느새 단단하게 주먹을 쥐고 있었다.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은 뒤 현우의 면전에 들이밀며 이것이 당신이 원하던 사랑의 대가냐고 나직하게 물었고 그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현우는 지은의 기세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피식 웃으며 사랑 타령은 배부른 소리라며 결혼은 현실이고 돈이 없으면 사랑도 지옥이 된다는 것을 너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빈정거렸다. 그는 지은의 어깨를 잡으며 현실을 직시하라고 훈계하려 들었는데 그 순간 지은의 손이 허공을 가르며 현우의 뺨을 세차게 올려붙였고 짝하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현우는 고개가 돌아간 채 잠시 멍하니 서 있었는데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뺨을 어루만지며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은을 노려보았고 그의 눈은 분노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감히 어디서 손찌검이냐며 손을 들어 지은을 때리려 했지만 그 순간 구석에 있던 도윤이 번개처럼 튀어나와 현우의 손목을 낚아채 허공에 고정시켰다. 도윤의 악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해서 현우는 비명을 지르며 팔을 빼내려 안간힘을 썼지만 도윤의 손은 마치 강철 수갑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도윤은 평소의 어눌한 말투가 아닌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그 더러운 손 치우라고 명령했고 현우는 도윤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압도되어 뒷걸음질 치며 주저앉 말았다. 현우는 바닥을 기며 현관 쪽으로 물러났는데 그는 공포와 수치심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너희들 모두 미쳤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느냐며 악을 써댔다. 그는 지은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너 같은 여자는 트럭으로 줘도 안 가진다며 오늘부로 우리 사이는 끝이고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나 하라고 저주를 퍼부었다. 지은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현우를 똑바로 응시하며 더 이상 당신 같은 쓰레기에게 흘릴 눈물도 아깝다고 차갑게 대꾸했고 당장 내 눈앞에서 꺼지라고 소리쳤다. 현우는 분을 이기지 못한 채 신발을 구겨 신고 밖으로 뛰쳐나갔는데 그는 자신이 차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저 구질구질한 가난뱅이들을 버린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며 정신 승리를 시도했다. 대문 밖으로 사라지는 현우의 뒷모습을 보며 민 회장과 어머니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슬픔보다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이 엿보였다. 어머니는 지은을 끌어안으며 잘했다, 내 새끼 하시며 등을 토닥여 주었고 지은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어머니의 품에 안겨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는데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다. 도윤은 창밖으로 현우의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한 뒤 조용히 현관문을 잠그고 돌아섰는데 그의 표정은 이제 완벽하게 냉철한 전략가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아직 시간이 충분하다고 중얼거렸고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검은색 슈트케이스를 꺼내들었다. 도윤은 가족들을 거실에 모아놓고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힐 때가 되었다고 말하며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과 함께 깊이 고개를 숙였다. 부모님과 지은은 도윤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어리둥절해했지만 도윤이 슈트케이스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최고급 정장들과 액세서리들을 보여주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도윤은 지은에게 다가가 그녀의 젖은 눈물을 닦아주며 이제 슬픔은 끝났고 우리를 무시했던 자가 발 아래 엎드리는 꼴을 보러 가자고 부드럽게 말했다. 지은은 오빠의 눈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확신과 힘을 느꼈고 비로소 오빠가 무언가 거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도윤은 미리 대기시켜둔 미용팀과 스타일리스트들을 호출했고 좁은 반지하 방은 순식간에 화려한 분장실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한편 현우는 운전대를 잡고 분을 사귀며 도로를 질주하고 있었는데 그는 방금 전 겪은 수모를 갚아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이를 갈았다. 그는 KH그룹 본사가 가까워질수록 흥분과 긴장으로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자신이 회장과 독대하여 계약을 성사시키는 장면을 상상하며 희열에 몸을 떨었다. 그는 차 안의 거울을 보며 흐트러진 머리를 다시 빗어 넘겼고 지은이 때린 뺨에 붉은 자국이 남아있자 컨실러로 덧바르며 완벽한 모습을 연출하려 애썼다. 현우는 자신이 곧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자본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환상에 취해 있었고 그 환상이 깨지는 순간이 불과 몇 시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엑셀을 더욱 깊게 밟았다. 도윤의 집에서는 마법 같은 변신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낡은 트레이닝복을 벗어던진 도윤은 몸에 딱 맞는 네이비 슈트를 입고 머리를 올백으로 넘겨 강인한 인상을 드러냈다. 민 회장 역시 낡은 러닝 셔츠 대신 중후한 멋이 풍기는 더블 슈트를 입었고 어머니는 우아한 실크 원피스로 갈아입어 본래의 기품 있는 사모님 모습으로 되돌아왔다. 지은은 스타일리스트의 손길을 거쳐 세련된 도회적 이미지로 변신했는데 그녀가 거울 앞에 섰을 때 그곳에는 더 이상 가난에 찌든 여자가 아니라 당당하고 아름다운 재벌가 영애가 서 있었다. 도윤은 가족들의 모습을 만족스럽게 바라보며 이제 출발하자고 말했고 골목길에는 어느새 검은색 리무진 세대가 조용히 미끄러져 들어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웃 주민들은 갑자기 나타난 고급 리무진 행렬과 그 차에 오르는 도윤 가족의 모습을 보며 눈을 의심했고 웅성거리며 수군대기 시작했지만 도윤은 차창 밖으로 그들에게 가벼운 목례를 건네며 마지막 인사를 대신했다. 리무진의 문이 닫히고 묵직한 엔진 소리와 함께 차가 출발하자 도윤은 차 안의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이제 사냥터로 향하는 맹수의 본능을 깨웠다. 그는 태블릿 PC를 켜고 현우가 도착했는지 확인했는데 보안실 CCTV 화면에는 현우가 로비에서 초조하게 다리를 떨며 기다리는 모습이 선명하게 잡히고 있었다. 도윤은 화면 속 현우를 향해 건배하듯 손을 들어 보이며 조금만 기다리라고 곧 지옥을 보여주겠노라 속삭였다. 현우는 KH그룹 본사 VIP 대기실로 안내받아 최고급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가시방석에 앉은 듯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 벽에 걸린 그림 하나가 자신의 연봉보다 비쌀 것이라는 생각에 위축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비서가 가져다준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그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날 때마다 화들짝 놀라며 입구 쪽을 바라보았다. 그는 회장님이 어떤 분일지 상상하며 온갖 아부의 말들을 머릿속으로 리허설했고 무릎을 꿇으라면 꿇을 각오까지 되어 있었다. 드디어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회의실 문이 열리고 비서실장이 들어와 회장님께서 도착하셨으니 대회의실로 이동하자고 안내했다. 현우는 벌떡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비장한 표정으로 비서실장의 뒤를 따랐는데 긴 복도를 걸어가며 들리는 자신의 구두굽 소리가 마치 성공을 알리는 행진곡처럼 들렸다. 대회의실 앞에는 건장한 경호원들이 도열해 있었고 현우는 그 위압감에 잠시 주춤했지만 크게 심호흡을 하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다. 거대한 원목 테이블의 상석에는 커다란 의자가 뒤돌아 놓여 있었고 그 뒤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 창이 펼쳐져 있어 역광 때문에 앉아있는 사람의 형체만 검게 보였다. 현우는 테이블 끝에 서서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하고 큰 소리로 인사했고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회장의 반응을 기다렸다. 잠시 후 의자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고 현우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만 바라보며 침을 꿀꺽 삼켰다. 고개 드시게 강서방. 익숙하면서도 낯선 차갑고도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오자 현우는 감전된 듯 몸을 떨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의 뇌가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충격적인 것이었다. 그곳에는 자신이 아침까지만 해도 거지 취급하며 짓밟았던 백수천한 민도윤이 최고급 수트를 입고 다리를 꼬고 앉아 차가운 미소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현우는 입을 뻐끔거리며 뒷걸음질 쳤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는데 도윤은 그런 현우를 보며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어서 와. 우리 누추한 회사는 처음이지. 도윤의 한마디는 현우의 고막을 때리며 그의 세상 전체를 산산조각 냈고 이제 잔혹한 심판의 막이 올랐음을 알렸다. 강현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헛웃음을 터뜨렸는데 이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상황에 뇌가 정상적인 사고를 거부하고 일으킨 방어 기제와도 같았다. 그는 눈앞에 앉아있는 남자가 자신이 아는 무능력한 천한 민도윤일 리가 없다고 부정하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를 가리키고는 미친놈이 드디어 사고를 쳤다고 소리쳤다. 현우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보안 요원을 찾았고 여기가 감히 네가 장난칠 곳인 줄 아느냐며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길길이 날뛰었다. 하지만 의자에 앉은 도윤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싸늘한 눈빛으로 현우의 발악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 침묵 속에는 태산과 같은 무거움이 서려 있어 현우의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들었다. 도윤은 책상 위에 놓인 만년필을 천천히 돌리며 입을 열었는데 그 목소리는 낯익은 듯하면서도 전혀 다른 위압감을 품고 있어 현우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도윤이 책상 위에 인터폰 버튼을 누르며 들여보내세요라고 짧게 지시하자 굳게 닫혀있던 대회의실의 양쪽 문이 활짝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수십 명의 임원들이 질서정연하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KH그룹의 핵심 경영진들이었으며 뉴스나 신문에서만 보던 거물급 인사들이 줄지어 들어와 도윤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현우는 그 광경에 압도되어 뒷걸음질 치다가 벽에 부딪혔는데 그는 여전히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멍하니 입을 벌린 채 그들이 도윤에게 회장님 회의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라고 보고하는 소리를 들었다. 회장님이라는 단어가 회의실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현우의 머릿속에서는 거대한 종이댕하고 울리는 듯한 충격과 함께 모든 사고 회로가 정지해버렸다. 그제야 현우는 자신이 무시했던 처남의 이름 민도윤이 KH그룹 창업주의 손자이자 현재 그룹을 이끄는 젊은 총수의 이름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무지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존심 때문에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부정하고 싶은 현실과 싸워야만 했다. 그때 임원들 뒤로 또 다른 무리가 들어왔는데 그들은 바로 조금 전까지 낡은 빌라촌에서 구질구질한 옷을 입고 있던 민 회장 부부와 지은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모습은 현우가 알던 가난한 노인과 촌스러운 여자가 아니었고 최고급 디자이너의 의상을 걸치고 기품 넘치는 자태로 걸어 들어오는 그들에게서는 범접할 수 없는 귀족적인 아우라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현우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은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녀는 그를 차갑게 외면하며 도윤의 옆자리에 앉았다. 도윤은 비서실장에게 눈짓을 보냈고 회의실 전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이 켜지며 현우가 그토록 고대하던 투자 계약서 대신 붉은색 그래프와 숫자들이 빼곡히 적힌 표가 나타났다. 그것은 현우가 지난 3년간 회사 공금을 횡령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에 입금한 내역과 고객들의 투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증거 자료들이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레이저 포인터로 스크린을 가리키며 강현우 씨, 당신이 우리 그룹에 제안한 투자가 사실은 이 구멍난 독을 메우기 위한 사기극이었다는 것을 아주 잘 보았습니다라고 조롱하듯 말했다. 현우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파르르 떨렸고
그는 아니라고 소리치며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갈라져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며 이번에는 현우가 민 회장의 땅을 헐값에 매입하려 했더니면 계약서와 부동산 업자와 나눈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었다. 녹취록 속에서 현우는 늙은이들 적당히 구슬려서 땅만 뺐으면 그만이라느니 결혼하고 나서 식구들 싹 다 정리해버릴 거라느니 하는 폐륜적인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었고 그 적나라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임원들은 경멸 어린 눈빛으로 현우를 쳐다보며 혀를 찾고 지은은 두 눈을 질끈 감으며 그 끔찍한 목소리를 외면하려 애썼다. 도윤은 싸늘하게 웃으며 자네가 쓰레기 매립지가 될 거라고 거짓말했던 그 땅은 사실 우리 그룹이 차세대 스마트 시티를 건설할 예정인 핵심 부지였네라고 진실을 밝혔다. 현우는 그 땅의 가치가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수백 배 더 크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도윤은 천천히 현우에게 다가가 그의 앞에 쪼그리고 앉아 눈을 맞추었는데 그 눈빛은 먹잇감을 가지고 노는 맹수의 그것처럼 잔인하고도 여유로웠다. 그는 내가 자네에게 가난한 척 연기를 했던 건 자네가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보려던 게 아니라 돈 앞에서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지킬 수 있는지 시험해보기 위해서였다고 나직하게 말했다. 도윤은 현우의 어깨를 툭툭 치며 하지만 자네는 그 시험에서 처참하게 탈락했고 돈뿐만 아니라 인간성마저 바닥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고 일갈했다. 현우는 도윤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며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빌기 시작했는데 방금 전까지 회장님이라고 부르며 깍듯하게 대하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비굴한 짐승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현우는 지은을 향해 기어가며 지은아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우리 사랑했잖아. 제발 오빠 좀 살려줘 하며 눈물 콧물을 흘리며 매달렸다. 그는 우리의 추억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지만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내 사랑은 당신이 우리 부모님을 모욕하고 가족을 버리라고 강요했을 때 이미 죽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현우의 손을 뿌리치며 당신이 사랑했던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의 허영심을 채워줄 도구였을 뿐이라고 일침을 가했고 더 이상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못 박았다. 현우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바닥에 머리를 다시며 통곡했지만 그곳에 있는 누구도 그에게 동정의 시선을 보내지 않았다.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경찰 정복을 입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는데 그들은 도윤이 미리 제출한 고소장과 증거 자료를 토대로 현우를 긴급 체포하기 위해 출동한 것이었다. 수사관은 현우에게 다가가 밀한다. 원칙을 고지하며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고 철컥하는 금속음은 현우의 인생이 끝장났음을 알리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현우는 발버둥치며 내가 누군지 알아. 나 KH그룹 사위 될 사람이야. 이거 나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수사관들은 그를 강제로 일으켜 세워 질질 끌고 나갔다. 그는 끌려나가면서도 도윤을 향해 너 두고 보자.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냐며 악에 바친 저주를 퍼부었지만 도윤은 그저 차가운 미소로 화답할 뿐이었다. 현우가 끌려나간 후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도윤은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자리로 돌아가 임원들에게 소란을 피워 미안하다고 정중하게 사과했다. 임원들은 고개를 숙이며 오히려 회장님의 결단력에 감탄했다고 입을 모았고 도윤은 씁쓸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단순히 한 인간을 파멸시킨 것에 대한 쾌감보다는 돈과 욕망 때문에 괴물이 되어버린 인간의 말로를 목격한 것에 대한 허무함을 느꼈다. 민 회장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고생했다는 말로 위로를 건넸고 어머니는 지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도윤은 지은에게 다가가 괜찮으냐고 물었고 지은은 붉어진 눈시울로 오빠를 바라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는 많이 아프지만 덕분에 더 늦기 전에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말하며 고맙다고 속삭였다. 도윤은 그런 여동생이 대견하고 안쓰러워 꼭 안아주었고, 이제 모든 거짓과 기만이 사라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다짐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지시하여 현우가 횡령한 자금에 대한 회수 절차를 밟고 그가 근무하던 투자 회사에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을 명령했다. 도윤의 일 처리는 철두철미했고 현우가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사회적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매장시킬 준비를 마쳤다. 회의실 밖 복도에서는 직원들이 끌려가는 현우를 보며 수군거리고 있었고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가 현우의 명예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놓으라고 발악했지만 문이 닫히는 순간 그의 비명소리도 함께 차단되었고 KH그룹이라는 거대한 성벽 안에서 그는 한낱 먼지처럼 사라져버렸다. 도윤은 텅 빈 회의실에 남아 창밖에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는데 저 수많은 빌딩 숲 어딘가에 또 다른 강현우들이 숨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가족과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다시 악역을 자처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것이 가진 자의 무게이자 책임임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오후 햇살이 통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도윤의 얼굴을 비추자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긴장을 풀었다. 이제 연극은 끝났고 가면을 벗은 민도윤이라는 진짜 모습으로 돌아와야 할 시간이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맹세했는데 다시는 내 가족이 돈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비서가 들어와 다음 일정을 보고하자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힘찼다. 정의 구현이라는 거창한 말보다는 그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 끝났음을 알리는 평온함이 그의 얼굴에 감돌았다. 차가운 쇠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만이 서울 구치소의 독방을 비추고 있었고 그 안에는 한때 잘나가던 투자 전문가이자 재벌가의 사위를 꿈꾸었던 강현우가 죄수복을 입은 채 웅크리고 있었다. 그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옆방 수감자의 코 고는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는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최고급 호텔 침대에서 잠들던 자신의 모습이 마치 전생의 기억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현우는 거칠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며 이것이 현실일 리 없다고 수천 번도 넘게 되뇌었지만 아침이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교도관의 점호 소리는 그를 잔인한 현실로 강제로 소환해냈다.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만난 국선 변호사는 현우가 저지른 횡령과 사기 혐의에 대한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여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절망적인 소식만을 전해주었고 그가 믿었던 인맥들은 전화를 받기는커녕 그와의 연루설이 퍼질까 두려워 흔적조차 지워버린 상태였다. 세상은 강현우라는 남자의 몰락을 흥미로운 가십거리로 소비하고 있었는데 언론은 황금 만능주의에 빠진 젊은 금융인의 파멸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뽑아내며 그의 이중적인 행태를 연일 대서특필했다. 뉴스 화면에는 그가 민도윤 회장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비굴하게 빌던 CCTV 영상의 일부가 모자이크 처리되어 방송되었고 대중들은 그를 향해 조소와 비난을 퍼부으며 정의가 구현되었다고 환호했다. 현우는 구치소 안 텔레비전을 통해 자신의 추한 몰골이 전국에 생중계되는 것을 지켜보며 수치심에 몸을 떨었지만 그 수치심보다 그를 더 괴롭히는 것은 다시는 재기할 수 없을 것이라는 뼈저린 공포였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가난이라는 굴레보다 더 깊고 어두운 심연 속에 갇혀버렸음을 깨달았고 그 심연은 다름 아닌 자신의 오만과 탐욕이 만들어낸 감옥이었다. 한편 민도윤의 본가인 한남동의 대저택에서는 평온하면서도 무거운 정적이 감돌고 있었는데 그것은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고요함과도 같았다. 넓은 정원에는 봄꽃이 만개하여
화사한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지만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가족들의 표정은 아직 완전히 밝아지지 않은 상태였다. 민 회장은 신문을 읽다가 한숨을 내쉬며 덮어버렸고 어머니는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도 시선은 멍하니 창밖을 향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딸이 겪은 아픔에 대한 안타까움이 가시처럼 박혀 있었다. 도윤은 2층 테라스에서 정원을 내려다보며 자신이 벌인 이 잔혹한 연극이 가족들에게 남긴 상처를 어루만질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고, 비록 현우를 처단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지은이 감당해야 했던 배신감과 고통은 온전히 그녀의 몫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다. 지은은 자신의 방에서 현우와 함께 찍었던 사진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사진 속의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이제 그 미소는 가식과 거짓으로 얼룩진 흉물처럼 보일 뿐이었다. 그녀는 사진들을 하나씩 찢어 쓰레기통에 버리며 지난 시간 동안 자신이 사랑했던 것은 강현우라는 실체가 아니라 그가 만들어낸 환상이었음을 인정하기로 했다. 지은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는데 눈가는 붉어져 있었지만 눈동자만은 예전보다 훨씬 깊고 단단해져 있었고 더 이상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아가씨가 아니었다. 그녀는 방문을 열고 나와 가족들이 있는 거실로 향했고 계단을 내려오는 그녀의 발걸음 소리에 부모님과 도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지은은 가족들 앞에 앉아 담담한 목소리로 이제 그만 슬퍼하셔도 된다고 말하며 이 모든 일은 자신이 사람을 보는 눈이 부족해서 겪은 수업료라고 생각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녀는 도윤을 바라보며 오빠가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그 사람의 가면 속에서 속고 살았을 것이라며 진실을 알게 해주어서 고맙다고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다. 도윤은 지은의 손을 잡으며 네가 무너지지 않고 버텨준 것이야말로 우리 가족의 가장 큰 승리라고 격려했고 앞으로는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응원했다. 어머니는 딸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며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고 민 회장 역시 헛기침을 하며 눈시울을 붉혔는데 비로소 집안의 공기를 짓누르던 먹구름이 걷히고 따스한 햇살이 스며드는 듯했다. 계절이 바뀌고 가을이 찾아왔을 때 법원에서는 강현우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이 열렸는데 방청석에는 도윤과 지은은 참석하지 않았고 오직 비서실장만이 참석하여 결과를 지켜보았다. 판사는 피고인 강현우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입히고 반성에 기미 없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하며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현우는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다리가 풀려 피고석에 주저앉았고 법정 경위들에게 끌려나가며 억울하다고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닫히는 철문 뒤로 허무하게 사라져 버렸다. 비서실장은 도윤에게 전화를 걸어 결과를 보고했고 도윤은 집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알겠다고 짧게 대답한 뒤 전화를 끊었다. 7년이라는 시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가진 것을 모두 잃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현우에게는 영원과도 같은 고통의 시간이 될 터였다. 현우가 그토록 탐냈던 시골의 땅, 즉 KH그룹의 신도시 개발 예정지는 도윤의 지시로 인해 상업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쇼핑몰이 아닌 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규모 문화예술 복합, 단지와 저소득층을 위한 청년주택으로 개발, 방향이 수정되었다. 도윤은 기공식 현장에서 축사를 통해 기업의 이익은 사회와 함께 나누어야 하며 땅의 가치는 그 위에 세워지는 건물의 높이가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갈 사람들의 행복에 의해 결정된다는 철학을 밝혔다. 그 자리에 함께한 지은은 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참석하여 테이프 커팅을 했는데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연인이나 동생이 아닌 주체적인 사회활동가로서 자신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현우처럼 화려한 언변이나 외모를 가진 사람은 없었지만 묵묵히 그녀의 뜻을 지지하고 함께 땀 흘리는 진실한 동료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시간은 흐르는 강물처럼 모든 것을 씻어내리고 또 새로운 것을 퇴적시키며 흘러갔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민도윤의 가족은 예전의 평온한 일상을 완전히 되찾았다. 도윤은 여전히 KH그룹을 이끄는 냉철한 총수였지만 현우 사건 이후 사람을 채용하고 평가하는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바꾸었고 스펙이나 배경보다는 인성과 도덕성을 최우선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는 가끔씩 현우가 수감된 교도소 쪽 하늘을 바라보며 인간의 욕망이란 얼마나 더덥고 위태로운 것인지를 상기하곤 했는데 그것은 자신 역시 언제든 권력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오만해질 수 있음을 경계하는 스스로에 대한 채찍질이기도 했다. 현우는 감옥 안에서 다른 수감자들에게 왕따를 당하며 비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면회 오는 사람 하나 없는 고독 속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뒤늦게 깨닫고 피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어느 맑은 주말 오후 도윤은 가족들과 함께 한강 공원으로 나들이를 나갔는데 수행원이나 경호원 없이 간편한 복장으로 돗자리를 펴고 치킨을 시켜 먹는 그들의 모습은 여느 평범한 가족과 다를 바가 없었다. 지나가는 시민들은 그들이 재벌가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도윤은 그런 익명성이 주는 자유로움을 만끽하며 아버지와 맥주잔을 기울였다. 민 회장은 아들에게 그때 우리가 가난한 척 연기했던 시절에 먹었던 콩나물국이 가끔 생각난다고 농담을 던졌고 도윤은 웃으며 그때 아버지가 입으셨던 러닝셔츠 구멍이 너무 리얼해서 웃음을 참느라 힘들었다고 맞장구를 쳤다.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크게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소리에는 돈이나 지위가 아닌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만이 가득 차 있었다. 지은은 강가에 서서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며 지난날의 상처를 떠나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가 그녀의 옆에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그는 문화재단에서 함께 일하는 소박하고 성실한 청년이었고 그는 지은에게 캔커피를 건네며 바람이 차니 감기 조심하라고 쑥스러운 듯 말했다. 지은은 그의 투박한 손과 진실된 눈빛을 보며 현우가 보여주었던 화려한 명품이나 달콤한 말보다 이런 소박한 배려가 얼마나 더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받아들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설렘이라는 새로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가면을 쓴 왕자가 아닌 진짜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도윤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이제 자신의 역할은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강바람을 맞으며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응시했는데 저 화려한 빌딩 숲속에는 여전히 수많은 욕망과 거짓이 꿈틀거리고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도윤은 두렵지 않았는데 진실이라는 무기와 가족이라는 방패가 있는 한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예전에 현우가 던져주었던 구겨진 명함을 꺼내 강물 위로 던져버렸고 명함은 물살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이야기의 끝에서 민도윤은 다시 KH그룹 본사의 최상층 집무실로 돌아와 있었고 통유리창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은 여전히 분주하고 치열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만년필을 집어들고 서류에 서명하며 생각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만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지만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얼굴이 괴물이 될지 아니면 천사가 될지는 결국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강현우는 스스로 괴물이 되기를 선택했고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도윤과 그의 가족은 가면을 벗어던지고 서로의 진짜 얼굴을 마주함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가릴 수 있었다. 도윤은 비서실장을 호출하여 다음 일정을 확인했고 오늘 저녁에는 신입 사원들과의 간담회가 잡혀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는 넥타이를 고쳐매며 거울을 보았고 거울 속의 남자는 더 이상 낡은 트레이닝복을 입은 백수가 아닌
대한민국의 경제를 책임지는 리더로서의 강인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는 문을 열고 나가며 비서들에게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고 복도를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거침이 없었다. 정의는 승리했고 오만은 추락했으며 진실한 사랑과 가족의 가치는 영원히 빛날 것임을 증명한 이 긴 이야기의 끝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서곡과도 같았다. 도윤의 발걸음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아름답게 타오르며 서울의 하늘을 수놓고 있었다.